안녕하세요. 아는 비서관입니다. 달달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출근했더니 밤새 AI 비서가 이메일 다 처리해놓고 보고서 초안 싹 정리해놓고 오늘 미팅 브리핑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거죠. 퇴근 시간에는 맛집 예약은 물론이고 내 취향에 맞는 영화까지 추천해주죠. 완전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영화 그녀의 사만다처럼요. 주인님 모든 업무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좀 꿈만 같죠.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 보넷이나 요헨 워츠 같은 AI 인플루언서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쓴 에이전틱 AI라는 책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죠. AI 에이전트 이야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벌써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가 세상을 한번 뒤흔들었다면 이건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한 혁명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찬물을 한번 확 끼얹어 볼게요.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AI 프로젝트의 95%가 처체막에 투자에 실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MIT가 연구했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컨설팅 펌인 맥킨지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AI 에이전트 도입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그 자리에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건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혁명이라고 팔고 이거 모르면 뒤처진다고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만 날리고 사람 다시 뽑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갭, 이 간극,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AI 에이전트라는 혁명의 허상과 실체가 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 내내 겪게 될 AI 시대의 생존법의 힌트를 얻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에이전틱 AI라는 거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이게 챗GPT랑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부침성이 다릅니다. 챗GPT가 시키는 질문을 해야 그때 비로소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 대답하는 AI였다면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서 행동하는 AI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애랑 생각하고 그걸 실행까지 하는 애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여름 휴가 계획 짜줘 라고 하면은 그럴싸한 계획 안에 텍스트로 뱉어내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한테 똑같이 시키면 얘는 진짜로 항공권 최저가를 검색해서 예약하고 호텔을 결제하고 내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박아줍니다. 인간의 감독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5개의 행동 루프를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인식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하고, 그걸 다시 돌아보는 성찰. 그러니까 보고 생각하고 계획 짜고 실행한 다음에 이건 잘 됐네 저건 별로네 하고 배우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온 최신 기술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를 캐고 캐다 보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가 이미 라틴어, 아게레, 행동하다에서 왔다고 하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기술적으로 1948년에 나온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조절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였는데 가장 클래식한 예시가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20도를 유지하라는 목표를 받고 히터를 켠다는 행동을 하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피드백을 감지해서 히터를 끈다 다음 행동을 수정하는 거죠. 행동하고 감지하고 수정하는 이런 단순한 루프가 모든 에이전트의 시조새격인 셈입니다. 1980년대에는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이 등장했고요.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였어요. 근데 이 옛날 에이전트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하죠. 모든 규칙을 인간이 하나하나 다 코드로 짜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리는 아주 취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가능성만 보여주던 에이전트가 왜 갑자기 2024년, 2025년에 터졌냐?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즉 챗GPT의 뇌가 되는 그 기술 때문입니다. LLM이 이 70년 묵은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은 셈이에요. LLM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급진적으로 민주화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LLM 이전에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A부터 Z까지 코딩으로 가르쳐야 됐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환불을 원하면 1번 폴더를 열고 2번 양식을 복사해서 3번 항목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어로 그냥 뭘 원하는지만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 시켜서 하는 코딩인 바이브 코딩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고객 환불 요청을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LLM이라는 뇌가 알아서 상황을 추론하고 계획하고 행동을 생성해내는 거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사이클이 주 단위에서 초 단위로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인류한테 보넷과 워츠 같은 사람들은 아주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바로 복리형 지능 우위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리 아시죠?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마법. AI 에이전트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고 똑똑해질수록 더 가치 있어지면서 먼저 도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벌려놓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격차가 가속화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초반에 살짝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다른 종족이 되는 수준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완전 포머를 제대로 자극하는 말이죠. 뭐 에이전틱 AI라는 보넷과 워츠가 쓴 책에서는 성공적인 에이전트를 도입했을 때 비용은 25% 이상 절감했고 고객 만족도는 40%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죠. C레벨 임원들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입니다.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당신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뭐 이런 게 이 책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웹이나 서점에서 미디어에서 들었던 장밋빛 스토리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다시 그 숫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MIT가 밝혀낸 99%의 실패율. S&P 글로벌은 또 다른 데이터를 내놨는데 기업 AI 프로젝트의 42%가 개념 증명 단계를 통과하고도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 전에 폐기된대요. 1년 전 17%에서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삽질 좀 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업계의 디폴트 값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겁니다. 수십 수백억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그냥 공중분해되고 있는 거죠. 뭐 아이언맨의 스타크타워를 꿈꿨는데 현실은 좌절과 분노만 남는 거죠. 도대체 왜 이 똑똑한 기술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걸까요? 뭐 그 이유를 맥킨지에서 뼈 때리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워크플로우다 라고요. 이게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제일 원인이라고 주목해요. 이게 뭔 말이냐? 대부분의 실패한 회사들은 멋진 AI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집착했다는 겁니다. 기능 빵빵하고 뭐 데모 시연할 때 와 소리 나오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에이전트가 일하게 될 전체적인 업무 흐름, 즉 워크플로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은 안 한 거죠. 사람과 프로세스, 기술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업무판을 새로 짜지 않고 그냥 강력하다는 도구 하나 툭 던져주는 셈이에요. 결과는 아무도 안 씁니다. 기존 업무 방식이랑 안 맞아서 삐걱거리고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니까요. 그 멋진 에이전트가 그림의 떡이 돼서 방치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실패한 게 아니라 기술을 도입하는 경영과 전략의 실패라는 거죠. 워크플로우를 무시한 결과로 현장의 사용자들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AI 슬롭의 저주에 빠집니다. 슬롭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AI가 뱉어내는 저품질의 결과물을 비꼬는 말이에요. 데모에서는 기가 막히게 똑똑했는데 막상 실무에 투입해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맥락도 못 알아듣고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우픈 실제 사례가 바로 메타입니다. 야심차게 페이스북에 AI 에이전트를 풀었는데 얘가 갑자기 뉴욕의 한 맘카페에 가입해서 저에게는 아주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답니다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AI가 애를 낳았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고 무례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해로운 그런 상호작용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런 AI 슬롭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쓰는 사람들이 AI에 대한 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 이거 완전 멍청하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결국 버려진다는 거예요. 효율성 향상은커녕 쓰는 사람들 스트레스만 올려주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지옥같은 AI 슬롭과 워크플로우의 함정, 이 두 개를 피하고 성공한 5%는 대체 뭘 다르게 했던 걸까요?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배틀로얄처럼 한번 붙여보죠. 먼저 승자들입니다. 패션 브랜드였던 H&M은 고객 문의의 70%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가상 비서를 도입해서 챗봇 상호작용 전환율을 25%나 높였대요. 독일의 거인 지멘스는 공장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예측하는 에이전트로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30% 줄였다고 하고요. 물류 공룡 기업인 DHL은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에이전트로 배송 지연을 35%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승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전부 좁고 명확하게 정의된 데이터가 풍부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기계 중심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AI를 쓴 거죠. 반면에 처참한 패자를 한번 보면 바로 아마존의 AI 채용 도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4년 동안 야심차게 개발했는데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지원자만 선호하는 등등 해가지고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학습한 게 아니냐 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아마존은 AI에게 뭘 시켰죠? 누가 최고의 인재인가라는 아주 복잡하고 주관적이고 미묘한 뉘앙스가 중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95%가 실패한다고 해서 이 혁명이 그냥 거품이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거는 양극화, 승자 독식의 게임이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그 살아남은 소수의 성공 기업들 중에서는 무려 74%가 도입한 첫 해에 투자금을 회수했고요. 39%는 생산성이 최소 2배 이상 뛰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 어중간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수백억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면서 시장을 다 먹는 거죠. 보넷과 워츠가 말했던 복리형 지능 우위가 바로 이거입니다.
입니다. 지금 전 세계 C레벨들이 왜 그렇게 AI에 미쳐있냐, 이 기술이 좋아서 이 승자독식 게임에서 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봐 그 공포 때문에 미친듯이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판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승자독식 게임이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대항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I 패권을 둘러싼 21세기형 신냉전이라고도 불리죠. 현재 구도는 크게 3파전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AI 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제조업, 의료, 금융 등 해서 사회 전반에 AI를 미친 듯이 심고 있어요. 2027년까지 핵심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보급률을 70% 달성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좀 더 노골적이죠. 푸틴이 군사 AI에 올인하고 있어요. 푸틴이 AI의 리더가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그동안 있던 무기 체계에다가 AI를 결합해서 서방의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비대칭 전략에 집중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미국의 오픈 AI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만든 기초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서운 점은 응용과 확산 속도예요. 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AI 모델은 미국을 3개월에서 6개월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곧 추월할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거는 누가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AI 에이전트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군사 전략도 짜고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느냐의 싸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총력전인 셈이죠. 이 국가대항전이 왜 무섭냐?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똑똑한 계산기가 아니라 정치적 편향을 가진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CSIS가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챗GPT 같은 AI 모델들한테 국제분쟁 시나리오를 주고 어떻게 행동할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모델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에게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경 대응을 더 많이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고요. 연구진은 이걸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강경파 커티스 르메이 장군에 빗대서 커티스 르메이 AI 에이전트의 등장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국가 지도자가 참고하는 AI가 까짓 한번 붙어보시죠. 이렇게 부추기는 매파라면 AI의 숨겨진 편향이 인류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아찔한 시나리오죠. AI가 결코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평양성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사이버 보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위험들을 몰고 온다고들 얘기하죠. AI 에이전트의 7대 제약이라고 불릴 만한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기억 오염. AI 기억에다가 거짓 정보를 주입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AI는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행동을 하겠죠. 두 번째는 도구 오염. AI를 속여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등의 허가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해킹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권한 탈취. AI 에이전트가 가진 시스템 접근 권한 자체를 훔쳐서 내부망을 휘젓고 다니는 거죠. 또 하나는 프롬프트 주입. 질문 속에 교묘하게 악성의 명령어를 숨겨서 AI를 조종하는 일종의 제다이 마인드 트릭입니다. 또 책임의 문제도 있죠. AI가 사고를 쳤을 때 이거 개발자가 책임져야 하냐 아니면 사용한 회사가 책임져야 하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블랙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내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나도 모르는 내 비밀까지 알아내고 그걸 행동에 반영하면 빅브라더의 탄생이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문제는 과잉 의존입니다. 인간이 AI에게 너무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진단은 AI한테 다 맡기고 결정도 AI한테 맡기다 보면 인간은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수백 수천 년 된 이야기 속에도 이미 다 있거든요. 유대 전설에 등장하는 골렘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했지만 점점 강력해지고 통제불능의 괴물이 돼서 날뛰죠. 괴테의 시를 원작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마법사의 제자 같은 건 더 직접적이죠. 스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가 어설프게 마법을 부려서 빗자루에게 물 깃는 일을 시킵니다. 빗자루는 명령을 너무나 충실하게 멈추지 않고 수행한 나머지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지혜나 통제력 없이 강력한 자율적 대리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인류의 오래된 경고일 겁니다. 우린 지금 21세기 버전의 골렘과 마법 빗자루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자, 이런 위협을 우리 개개인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내 밥줄, 일자리 문제입니다. OECD가 아주 국제적인 숫자를 내놨습니다. 회원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일자리의 약
28%,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AI로 인한 자동화 위험이 매우 높은 직군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자동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AI는 공장 노동자 같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비정형적인, 루틴하지 않은 인지 노동까지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글 쓰고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이런 화이트 칼라가 했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괜찮아 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역설이 발견됩니다. OECD가 같은 보고서에서 현재 AI를 업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명 중에 4명은 AI 덕분에 업무 성과가 향상됐다고 답했고 5명 중에 3명은 일에 대한 즐거움이 늘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과 미국에 있는 제조업과 공유업 부분에 5,334명을 대상으로 2,050개 정도의 기업을 설문을 돌린 결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일자리가 28%나 사라질 위기라는데 정작 쓰는 사람들은 일이 좀 더 즐거워졌다니. 이 모순 속에 미래의 힌트가 있습니다. AI는 노동 그 자체를 종말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의 지루한 부분, 즉 노잼을 종말시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정리, 보고서 양식 채우기, 이메일 분류 이런 귀찮고 반복적인 업무를 AI 에이전트한테 맡기고 그래도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재밌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AI를 대체가 아닌 도구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미래의 노동시장은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AI를 지배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가 많죠. 노동의 종말이냐 노잼의 종말이냐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 어디에 설게 될까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전쟁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현재 국내 빅테크 시장은 AI 전략을 두고 크게 2개의 흐름으로 나뉘어서 삼국지처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전략은 자주독립 노선, 즉 소버린 AI의 구축입니다. 주권 AI라고도 부르죠. 자체 개발한 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와 기술로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이죠. 미국의 기술 패권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최근에는 경량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면서 국내 AI 개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정반대기를 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맹 노선이겠죠. 자체 AI 모델인 코어 GPT가 잘 안 되기도 했고 개발을 잠정 연기했고 세계 최강인 오픈 AI의 챗 GPT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에 오픈 AI의 뇌를 이식해서 가장 빠르게 최고의 AI 서비스를 제공해보겠다. 이런 실용적인 판단이죠. 성수동 카페에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카카오맵을 바로 띄워주는 식으로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쓸모있는 AI를 잘 쓰냐의 싸움으로 판을 바꾸려는 셈입니다. 이런 두 플레이어와는 또 다른 길을 가는 또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의 전략은 한마디로 철통 보안입니다. 2023년 11월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가우스를 공개를 했지만 이걸 외부 서비스가 아니라 사내 업무에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때문이겠죠. 삼성 같은 제조업체한테는 반도체 설계도, 신제품 정보 같은 내부 데이터가 목숨과도 같죠. 이걸 외부에 있는 챗GPT 서버에다가 물어보고 기록을 남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와 내부망에서만 돌아가는 보안된 AI를 선택하는 거죠. 특히 개발자를 위한 코딩 비서, 코드 AI를 통해서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우리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갤럭시 같은 제품에 심겠다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카카오랑 비슷하게 또 기기에는 구글 제미나이를 기본값으로 넣기도 하죠. 그럼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 보고서를 보면 정부도 이 흐름을 명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AI에서 행동하는 AI로의 전환을 포착하고 AI 에이전트에서 고부가 가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죠.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속도를 정부 주도로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거죠. 여러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트렌드 리포트도 내놓고 하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는 2025년 12대 디지털 트렌드 중에 첫 번째로 어시스턴트에서 에이전트로 변신한 AI를 꼽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의 핵심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일 겁니다. 어쩌면 한국의 생존 전략은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겠다는 꿈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플랫폼, 콘텐츠 산업에 글로벌 AI 에이전트 기술을 가장 잘 적용하고 융합하는 테스트베드가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개개인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뭐 AI한테 일자리 뺏길까봐 불안에 떨기만 해야 할까요? 이 혁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인간의 새로운 역할이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에이전틱 AI 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저자들은 성공적인 AI 도입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이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오퍼레이터에서 여러 AI들의 협업을 지휘하는 인지적인 안무가로 진화한다고요. 무슨 표현인가 싶은데 더 이상 무대 위에서 직접 춤을 추는 무용수가 아니라 어떤 음악에 어떤 무용수들을 내보내고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게 할지 그 전체 그림을 짜는 역할, 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지적 안무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워크플로우의 지배자가 되는 거일 겁니다. 맥킨지가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워크플로우 말이죠.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AI 코드를 짜는 능력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내가 속한 조직의 일, 내가 밀어붙이려는 프로젝트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전체 프로세스를 손끝보듯이 꿰뚫어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부분이 쓸데없이 반복되는지 이 업무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어떤 에이전트를 투입하고 인간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안무를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프로세스 전문가가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최고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그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라는 걸 발견한 이후로는 질문의 가치가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죠.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답의 가치는 떨어지고 질문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웬만한 답은 AI가 다 찾아줄 거니까요. AI는 명확하게 제시된 과업을 만났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알아서 잘해봐 하고 던져주는 리더 밑에서는 그러니까 AI 슬롯만 뱉어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 분기 MZ세대 타겟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라 하는데 단 인스타그램 데이터 지난 3년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쟁사 여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최종 목표는 구매 전환율 5% 상승 방안 3가지를 도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그 요구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명확한 목표랑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담아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AI 에이전트의 지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진짜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사람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내 안에 AI 슬롭 탐지기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AI 맹신하지 말고 최고의 비판자가 되라는 거죠. 앞으로 이미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AI가 생성한 수많은 글, 이미지, 데이터, 심지어 AI가 내린 결정들로 가득 찰 겁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 쓸만한 것과 슬롭을 구분해내는 능력, 즉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AI가 뱉어낸 결과물에 숨어있는 미세한 편견을 읽어내고 사실관계가 틀린 할루시네이션을 잡아내고 전체적인 맥락에 맞는지 또 최종 판단을 승인을 내리는 거 이거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가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AI의 결과물을 최종 승인하는 인간 인증 마크가 되자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AI 비서라는 달콤한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99%의 실패율과 AI 슬롭이라는 잿빛 민낯을 가지고 있었죠. 이 게임이 기업을 넘어서 국가의 명운을 건 신냉전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번지고 있고 통제불능의 골렘이 될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래된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 일자리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절망의 이면에는 노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우리 인간이 인지적 안무가라는 새로운 역할로 진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전달해줍니다. 에이전틱 AI 같은 책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AI 에이전트가 당신이 일하는 산업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문제다.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쓰나미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에이전트가 인류의 다음 도약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골렘이 될까요? 오늘 얘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가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